자, 이번 시간은 저기압 두 번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열대 저기압, 그 중에서도 중심 풍속이 17m/s를 넘어가는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향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리학 또는 지구과학 2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수렴하여 상승하는 경우, 일반적인 저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산을 따라서 산을 타고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지지난번에 팬 현상, 높새바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표면에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열대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온대 저기압이 나타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기 덩어리는 2가지 원인으로 상승합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경우, 지표나 해양이 가열되면 접하고 있는 공기가 데워져 올라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온대 저기압, 그리고 후자, 그러니까 지표나 해양이 데펴졌을 때 나타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대 저기압 중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공기 덩어리를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적도 지방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는 27도 이상일 때 나타납니다. 이 중에 중심 풍속이 17m 이상 되는 것을 태풍이라고 했었죠. 태풍의 에너지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을 잡열이라고 하지요. 수증기, 기체 상태인 것이 물방울로 될 때, 액체로 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었던 온대 저기압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3가지 상태를 거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요. 그럼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갈수록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풍의 경우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는데요.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하며 응결합니다. 즉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주변 해수를 다시 증발시킵니다. 자, 이처럼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받은 공기가 상승하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수문열, 잡열이 나와서 그 주변의 공기들 역시 증발하여 상승합니다. 움직이는 공기는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회전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공기가 회전하면서 중심으로 공기가 수렴합니다.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지요.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고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회전은 점점 강해지게 되고 더욱더 강한 풍속을 갖는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증발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주변 해수를 증발시키고 이것이 또 다시 응결하면서 주변 해수를 증발시키고 이 과정의 연쇄 과정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며 소용돌이가 강화되며 태풍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열대 해상이어야 됩니다. 수온이 27도 이상이면 좋지요. 그리고 소용돌이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럼 반대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전향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코리올리인자 전향력을 발생시키는 이 상수는 파라미터는 위도의 사인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0도인 지역에서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수증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지,
수증기에 증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바다, 여기에서는 모두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즉, 세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에서는 태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2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보통 해수면 온도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수증기의 응결열에 주변 공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회전하며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태풍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향력이 없는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낮은 지역, 수증기의 공급이 없는 육지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 바로 전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니만큼,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 이 파트는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전향력은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만약 지구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상관없이 각속도가 일정한 물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물체를 강체라고 하는데요. 고체라고,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 선속도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지구 자전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회전축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의 거리 스몰 r은 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선속도 v는 r과 각속도인 오메가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스몰 r이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의 각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 r 코사인 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파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7.292 곱하기 10-5승 라디안 퍼 세크로 지구 자전 각속도로 일정합니다. 상수이죠. 그러면 스몰 r 값에 대해서 선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r은 코사인 위도 값에 비례합니다. 즉,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구 자전의 선속도 V는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을 설명해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1초 동안 도는 선속도, 이 속도는 빨라지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자전하는 선속도는 느려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말이지요. 자,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자와 그림이 겹쳤는데 뒤에서도 그림이 나오니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 보겠습니다. 만약 적도에서 북극쪽으로 예를 들어서 6000km/h 아워의 속도로 물체를 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자, 위도 1도간 간격은 100k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이 물체는 위도 60도 지점에 도착합니다. 자, 지구에서 정북쪽으로 쐈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북쪽으로 6000km/h입니다. 그리고 동서방향, 이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봤을 때 이 물체는 정북쪽으로 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구가 자전하는 만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성분 역시 들어 있습니다. 즉, 북쪽으로 6000km의 속도에 동쪽으로 1674km의 속도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우주에서 봤을 땐 실제로 이렇게 초록색처럼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셈이지요. 자, 그럼 1시간 후에 이 물체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이 지점은, 이 지점은 1시간 후만큼의 각속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 지점은 1시간 후에 요만큼 같다면 여기 지점은 1시간 후에 요만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같은 세로선, 같은 경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경도선을 따라서 여기 지점에 도착을 하게끔 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지점, 바로 여기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예상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힘,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가기 위해서 물체를 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관측자는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쐈겠죠. 그런데 우주에서 봤을 때 이 물체는 정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나는 요 위치에 도달하게끔 쐈지만 실제 도달하는 위치는 여기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향력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실제 물체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와 실제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 전향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그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북반구에서 봤을 때, 북극에서 봤을 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시시각각으로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는 무엇이냐? 바로 운동 방향의 직각으로 중심을 향하는 힘이 됩니다.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의 가속도를 가리켜 구심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위도와 평행하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속도를 u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u'이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지구 자전에 의한 속도와 물체의 속도의 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u'은 지구 자전에 의한 선속도 r 곱하기 오메가 그리고 u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심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구심력은 r분의 v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어떻게요? r분의 u' 이것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제곱을 해주어야 됩니다. 뭐 잘못 쓴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 항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r제곱 그리고 이 오메가 ru 그리고 u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r분의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r로 각각 나누어 준 값이 되겠죠. 자,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항을 제곱해 준 값에 각각의 항을 r로 나눠 준 값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들을 각각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변의 왼쪽에 있는 것은 지구 자전에 의한 구심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 제곱 r이라고 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체의 회전 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심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항은 대체 뭐가 되느냐? 바로 관찰자가 회전하면서 물체를 관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속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전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북 방향,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본 남쪽과 북쪽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 중위도 지역에서 보게 되면 1번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진자를 최초에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시켰을 때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남북 방향과 진자의 움직임 방향이 일치합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방향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자의 그 진동 방향은 일정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진자가 회전하면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지게 돼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도 지방에서는 남북 방향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진동하는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진자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진자의 그 진동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구가 회전하면서 남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바로 이처럼 우주에서 바라보았을 때 방위와 지구에서 느꼈을 때 방위가 다릅니다. 즉 우주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 적도를 제외하고 남북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를 제외한 관측자는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물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진자의 궤적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회전하는 관측자 때문에 보이는 가상의 힘을 가리켜 전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 자전 각속도와 움직임의 속도의 2를 곱한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전향력을 다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위도 파이인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u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로부터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표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힘을 연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분해해 볼 수 있는데요. 연직성분은 2ω-u 코사인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지요. 자, 이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연직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차에서 몸무게를 재게 되면 평상시에 잴 때보다 약간 가볍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수평성분을 보겠습니다. 수평성분은 2ω-u 사인 파이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움직임, 들어가는 방향의 남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ω-u 사인 파이만큼의 힘을 받으며 이동하는 방향은 물체 운동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향력이라는 것이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제로가 되고 극지방에서는 최대가 됩니다. 자, 이처럼 전향력이라는 것은 수평성분이 2ω-u 사인 파이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향력을 받습니다. 자, 저기압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저기압인데 태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렇게, 북쪽에서는 위와 같이 바람이 붑니다. 자,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부는 바람의 풍속이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있는 바람이 받는 힘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바람은 역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만큼 힘을 받죠. 그런데 전향력이라는 것은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더 많은 전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은 북쪽으로 가는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소용돌이 치면서 회전을 하면서 점점 북상하게 됩니다. 태풍 역시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 북상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전향력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자, 혹시 내용을 듣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꼭 이 일을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태풍은 이처럼 북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는 무역풍이라든지 편서풍이 불고 있죠. 위도 5도에서 30도 되는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가려는 힘과 무역풍이 합쳐지게 됩니다.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때 태풍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위도 30도 이상에서는 북쪽으로 가려는 힘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북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30도 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 방향에서 북동 방향으로 바뀌는 포물선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태풍의 진행 경로가 바뀌는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며, 전향점을 지난 후 중위도 지방에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이 확장되는 여름철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의 서쪽 지방으로 주로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9월, 10월이 돼서 이 고기압이 태평양 쪽으로 빠지게 되면 태풍은 우리나라 동쪽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태풍의 월별 평균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12월, 3월, 4월, 5월 요때는 우리나라의 해수면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6월 정도부터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데요. 7월에는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을 지나거나 아니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9월, 10월이 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게 되면 태풍 역시 동쪽, 그러니까 일본 동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인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북서쪽으로 진행합니다. 30도 부근에서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이 무역풍에서 편서풍으로 바뀌는데 태풍도 이때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태풍 경로가 바뀌는 지점을 전향점이라 하고, 전향점에서 태풍은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편서풍은 북쪽 성분이 있으므로 전향점을 지난 태풍은 그 속력이 빨라지지요. 그리고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는데 고기압의 확장 여부가 태풍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쪽까지 확장한 여름철에는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으로 통과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태풍 역시 일본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고 최대 풍속이 빠를수록 강한 태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공급이 없거나 마찰력이 강해지게 되면 태풍은 약해지지요. 일례로 바다에 있던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태풍의 세기는 약화됩니다. 즉 중심기압은 상승하게 되지요. 그림은 역사적으로 태풍이 풍속이 가장 강했던, 그리고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태풍 목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1위 태풍인 매미 그리고 루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태풍일 경우 소위 금지어가 되지요. 매미는 제주 지방에서 풍속이 60m로 찍혔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강했습니다. 근데 제주도 관측소에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풍속이 60m였기 때문에 60이라고 써진 것입니다. 매미가 여수지방에 상륙을 했었는데요. 이때 중심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은 970 정도면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950이었을 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980이 넘어가는 태풍 그냥 약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위에 있던 태풍 사라, 이것도 부산 지역에 상륙했을 때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사라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세서가 아니라 이때 날짜 1959년이죠. 태풍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태풍은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역시 이 이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이엔의 최전성기 때 중심기압은 895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아까 매미가 950 헥토파스칼이었는데 이거보다 기압이 낮죠? 훨씬 강한 태풍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적외선으로 봤을 때 중심 부근의 색깔이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풍속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풍속이 가장 강했을 때
그때 풍속이 시속 390km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심기압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992헥토파스칼이었다가 점점점 수치가 줄어듭니다. 태풍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20 정도가 되었을 때 굉장히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지요. 자, 그러다가 위도 30도를 넘어서 북상하게 되면 태풍의 중심기압이 상승합니다. 약해진다는 얘기죠. 왜 약해지느냐? 바로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수증기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육지로 상륙하게 되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중심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태풍이 찬 바다를 만나거나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중심기압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지요. 자, 4번 정리하겠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으로 정의됩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이라 이야기합니다. 풍속이 세면 강한 태풍이겠죠. 육지로 올라간 태풍은 수증기의 공급이 없으므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즉, 중심기압이 높아지고 최대 풍속이 낮아집니다. 태풍의 구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심력은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으로 써집니다. 즉,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이지요. 그래서 반지름이 감소할수록 풍속이 증가할수록 원심력은 강해집니다. 자, 태풍 중심부에 있는 공기는 굉장히 작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한 원심력을 받게 되죠. 반지름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는 중심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다 보니 중심부에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기압은 최소가 되지요. 자, 주변부의 공기를 보겠습니다. 자, 주변부에 있던 공기 입자는 두 가지 힘을 받습니다. 하나는 저기압의 중심으로 가려는 힘, 하나는 회전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받지요. 자, 보통 중심으로 가려는 힘이 바깥으로 밀려나려는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수증기 또는 물 입자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은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쪽으로 수렴하려는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는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증기 물 입자는 안쪽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에 의해 구름을 만들지요. 그래서 태풍 중심부의 주변에는 이렇게 벽과 같이 커다란 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간 공기는 성층권을 뚫지 못합니다. 성층권이 안정한 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에 일종의 벽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층, 그러니까 대륙권 계면까지 간 공기는 이제 발산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 퍼져야 되겠죠. 자, 밖으로 퍼진다라는 것은 이때 공기덩이의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상층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발산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기는 중심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심부에 흘러 들어간 공기는 이 지표에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공기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높으면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부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를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태풍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지표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 저기압성 회전으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층부에서는 고기압처럼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발산하죠. 이때 일부 공기가 태풍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단열 압축을 일으켜 맑은 날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을 태풍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은 가장 낮지만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라는 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구름은 태풍의 중심부로부터 쭉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상층에서 나선형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비가 내리는 영역 역시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는 지역이지요. 자, 그래서 태풍을 위성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눈이 있고 눈 주변에 눈벽이 있습니다. 자, 구름이 많은 지역이 강수가 강하겠죠? 자, 이런 강수 지역이 있고 요 사이에 약한 강수 지역이 분포한다 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달라지는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죠. A, B, C가 있는데요. 자, B 같은 경우 중심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무엇이냐? 중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풍속입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는 커졌다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강한 강수 지역 그리고 약한 강수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C는 강수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A, B, C 물리량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기압은 낮아집니다. 풍속은 중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태풍의 중심부는 강한 원심력에 의해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에서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한 공기가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하고 이 중 일부가 중심부로 흘러 들어옵니다. 들어온 공기는 단열 압축되어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중심부의 풍속이 약하고 맑아서 구름이 없는 지역을 가리켜 태풍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소용돌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름도 나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지역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지요. 태풍이 지나갈 때 비가 엄청 내리다가 잔잔해졌다가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봤다면 거리에 따른 단계적 강수 현상, 아까 그래프에서 C 그래프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엔 7번 가보겠습니다. 성층권은 안정한 성질을 가지므로 대륙권에서 상승하는 공기는 대륙권 계면을 뚫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북반구에서 발산하는 공기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태풍 상부에서 바람의 흐름은 지표와는 반대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풍 상층부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저기압성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는 진행 경로와 바람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자, 만약 풍속이 시속 130km이고 태풍의 진행 속도가 시속 30km였다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바람의 속도는 160km가 나옵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빼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시속 100km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지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체감하는 풍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점을 위험반원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반원은 바람이 세지고 파고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위험반원이죠. 이 지역의 관측소는 시간에 따라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반대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지점을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안전반원은 태풍의 풍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풍속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비교적 적어 가항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항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관측소가 있으면 시간에 따라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위험반원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진행 방향과 바람의 부는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자, 반대로 왼쪽 지역을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관측소 A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입니다. 자, 만약에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A 지점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표시한 대로 1번 방향입니다. 자, 태풍이 2번 지점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럼 바람의 부는 방향은 이렇게 2번 지점입니다. 자, 태풍이 3번 지점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럼 바람의 부는 방향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럼 A 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풍향은 1번에서 3번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B 지점을 보겠습니다. B는 태풍 진행의 왼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반원이지요. 자, 태풍이 1번 방향에 위치해 있다면 B 지점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 것입니다. 2번 지점에서는 이렇게 불겠죠. 3번은 이렇게 불 것입니다. 그러면 B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위험반원에 위치한 관측소는 시간에 따라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안전 방향에 위치한 관측소는 시간에 따라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6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전선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변이 모두 따뜻하고 습한 공기이기 때문이죠. 전선이라는 것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이 모두 따뜻한 공기라면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소용돌이에 의해서 저기압이 발달하는데 소용돌이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만약 이것이 태풍 진행 방향과 나란하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나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위험반원이라고 합니다. 위험반원에 있는 지역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면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은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가항반원 또는 안전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관측소는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풍 문제 나왔을 때, 그리고 옆에 물리량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기압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측소가 있습니다. 관측소로 태풍, 저기압이 접근합니다. 접근하게 되면 관측소의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접근이 끝났습니다. 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래프에서 A가 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풍속은 어떨까요? 태풍이 접근해 오게 되면 풍속은 빨라지겠지요? 그리고 태풍이 멀리 가게 되면 풍속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풍속은 기압과는 반대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즉, 높아졌다 낮아지게 되죠, 보통은. 자, 근데 풍속은 그렇게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A가 기압입니다. 니은 6일 21시부터 7일 9시까지 제주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제주는 태풍 진행 경로를 봤을 때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디귿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면 풍속은 잠시 약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 기압을
나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은 날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과 풍향입니다. 기압을 먼저 찾으라고 했었죠? 내려갔다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관측소 A와 B 모두 실선부가 기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으로 찍혀진 부분이 풍향인데요. 자, A 지점의 풍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N2 방향입니다. 즉 북동풍이었었죠? 그것이 북풍, 시간이 지나니까 북서풍, 그리고 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소 A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안전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측소 B를 보겠습니다. 최초에 북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북동풍에서 동풍, 그러다가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이죠. 그러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 관측소의 대략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태풍의 세력은 6시보다 12시에 강하다. 자, 가의 6시를 보니까 975헥토파스칼입니다. 12시는 985헥토파스칼이죠. 태풍의 세력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큽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자, 니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B는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사이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자, 이것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기압입니다. 최저기압이 더 낮은 지역이 태풍의 중심과 가깝게 있겠죠. 두 번째, 가까이 있을수록 기압의 변화 패턴이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금방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완만하게 내려갔다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자, A와 B를 봤을 때 급한 패턴이 보이는 것은 관측소 B입니다.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의 최단 거리는 B가 더 짧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봤더니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 자료입니다. 가장 먼저 기압을 찾으라고 했었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패턴, 굵은 실선이 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풍속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보통은 기압이 낮을 때 가장 풍속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은 나에서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속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얇은 실선이 바로 풍속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풍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태풍의 물리량 문제가 나왔을 때 점으로 찍혀진 것이 풍향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점 찍혀진 것이 풍향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풍의 중심은 가가 관측된 장소의 서쪽을 통과하였다. 점 찍혀진 게 풍향이라고 했었죠. 최초에 남동풍에서 남풍, 남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위험반원입니다. 자, 위험반원이라는 것은 가가 관측된 장소의 동쪽에 관측소가 위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관측소가 여기에 오른쪽 동쪽에 위치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니은. 최저기압은 가가 나보다 낮다. 최저기압을 봤을 때 가는 993헥토파스칼 정도, 그리고 나는 990헥토파스칼 정도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풍속. 가가 나보다 크지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의 영향을 받았을 때 기상자료 중 일부입니다. 자, 기상자료를 봤을 때 울산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풍향은 동남동에서 남동, 남남서로 바뀌었습니다. 시계 방향이죠? 그러므로 이 태풍이 통과할 때 울산 관측소는 위험반원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풍은 기억을 관측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의 이동 경로는 기억이다. 자, 방금 했었죠? 맞습니다. 니은. A의 세력은
2일 18시보다 3일 6시에 강했다. 2일 18시의 중심기압은 985입니다. 3일 6시의 중심기압은 992입니다. 그러므로 세력은 2일 18시가 강했습니다. 자, 디귿. A와 B는 물산 부근을 지나는 동안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표는 어느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그림은 관측 지점 A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위도 경도를 찍어보면서 보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9일 3시에 위도 18도, 그리고 경도는 128도 N입니다. 자, 그럼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30일 3시 위도는 21도, 경도는 124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자, 1일 3시 때 위도 26도, 경도 121도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2일 3시에 위도 31도, 경도는 123도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3일 3시에 위도 36도, 경도 128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즉,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풍은 30일 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전향점이라는 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바뀌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통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0일과 1일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니은.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1일 3시가 3일 3시보다 강했을 것이다. 자, 최대 풍속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기압을 봐야 됩니다. 자, 1일 3시의 중심기압은 965입니다. 3일 3시는 992죠. 자, 그래서 중심기압이 높아졌습니다. 태풍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풍속은 1일 3시가 더 강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1일 3시에 태풍의 위치는 바다 부근입니다. 3일 3시는 육지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풍속은 약해집니다. 자, 디귿. 1일부터 3일의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A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표는 어느 날 3시, 12시, 21시의 태풍 중심 위치와 그 중심 기압이고, 그림은 이날 12시에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입니다. 자, 12시 지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3시와 21시 역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는 위도가 35도, 경도가 125도입니다. 자, 여기 정확히 가운데 여기 찍힙니다. 21시는 위도 40도, 경도 131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힙니다. 자, 요렇게 태풍이 이동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A 지점은 위험 반원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설명 맞습니다. 니은. 12시에 A 지점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태풍은 저기압이죠. 그럼 A 지점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게 됩니다. 즉,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합니다. 디귿. 이날 태풍의 최대 풍속은 21시에 가장 크다. 최대 풍속이 크다라는 것은 중심기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시점 3시가 되겠죠? 그래서 21시가 아니라 3시에 크다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위치와 중심기압을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나와 다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입니다. 하나는 풍향이고 하나는 풍속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기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아졌다 올라가는 패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헷갈리고 시작합시다. 자, 풍속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태풍이 통과하게 되면 높아졌다 내려가는 패턴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에서 B, 실선 부분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풍속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A는 선이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점이 풍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를 풍향이라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찍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풍의 세력은 2일 18시보다 3일 6시에 더 강하다. 자, 2일 18시에 중심기압이 985입니다. 3일 6시는 992이죠. 그래서 태풍의 세력은 2일 18시가 더 강합니다.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자, 니은. A는 풍속이다. 자, A 점으로 찍혀져 있죠. 풍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다는 동그라미 기억에서 관측한 자료이다. 자, 만약 A가 풍향이라면 자, 다에서 풍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북동풍에서 북풍, 북서풍, 서풍, 남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왼쪽 기억에서 관측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디귿이 맞습니다. 자, 만에 하나 A를 풍속, B를 풍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다에서 봤을 때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풍으로 갔다가 다시 남동풍으로 갑니다. 이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풍향의 패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A가 풍향, B가 풍속이라고 풀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면 아까와 같이 점이 찍혀진 것이 풍향, 그리고 실선 부분이 풍속 또는 기압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디귿입니다. 자, 태풍 파트 대단히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